계속해서 경제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CPI, PPI 소식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입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16일 나온 데이터입니다. 지난주죠. 즉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이 찍혔는데요. 전주 대비 1만 3천 건이 늘었습니다. 예상치 22만 2천 건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던 청구 건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게 186만 5천 건을 찍어서 지난주 대비 3만 2천 건이 증가했고요. 이는 21년 11월 찍힌 196만 4천 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전날 CPI, PPI가 물가 수준의 피크아웃을 보여줬다면 이제 고용 측면의 피크아웃을 시사하는 데이터도 하나씩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잦아들고 있다는 데이터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미국 장바구니 물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박, 파이 믹스, 녹두, 고구마, 파이쉘, 칠면조, 크랜베리 이런 가격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일부에서는 가격 레벨 자체가 떨어지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와 고용, 두 가지 데이터가 모두 둔화 조짐이 뚜렷하다면 연준은 더 망설일 게 없겠죠. 이대로 가면 기준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코어 CPI가 아직 4% 찍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 겁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페드와치 전망대로라면 최근 기준으로는 5월로 인하 시점이 찍혀 있고요. 이 페드와치는 어디까지나 지금 수준에서의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전망은 언제나 틀리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월까지 코어 CPI가 연준이 금리를 내릴 만큼 충분히 명분을 줄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미국 GDP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5월 인하 역시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 사이에 침체를 더 강하게 시사하는 데이터가 추가로 나온다면 당연히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연준의 또 다른 긴축의 수단, 양적 긴축, QT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연준은 크게 기준금리와 양적 긴축 두 가지 통해서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양적 긴축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앙은행이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을 말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입니다. 중앙은행의 자산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양적 긴축, 즉 중앙은행이 채권을 내다 팔면 그만큼 중앙은행에 현금이 쌓이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게 금융시장을 더 제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하면은 더 빨리 금융환경을 제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내년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겠고요. 그럼 양적 긴축도 끝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이와 관련해서 연준 위원과 상원 의원이 나눈 비밀스러운 편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내용 보자면 이게 누구와 누가 주고받은 편지냐? 필립 제퍼슨 부의장과 연준 부의장과 릭 스콧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입니다. 일단 스콧 의원은 트럼프의 매우 강력한 지지자고요.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콧 의원은 예전부터 연준 양적 완화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입법 패키지를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를 통제하면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대차대조표를 유지할 수 있게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게 그의 평소 지론입니다. 편지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이 보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중앙은행의 자산 축소 과정이 어느 정도 더 진행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과정이 곧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곧 끝나지는 않는다. QT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자산 규모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원하는 그런 통화와 예비 통화에 대한 수요에 의존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수요를 미리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자산 규모에 대한 특정 수준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족한 예비통화 운영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자산 규모는 상당히 상당히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더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준 대차대조표가 단기에 너무 급증한 것은 사실이죠.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유례없는 속도로 1년간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절대 레벨 자체가 높습니다. 코로나 이전, 즉 3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수준이죠. 자, 이 얘기는 기준금리 레벨이 낮아지더라도 QT는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퍼슨 부의장이 스콧 상원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신뢰한다면 상당히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금리 인하를 하면서 QT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둘이 상충되니까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시중금리 인하 효과를 내고 QT는 반대로 금리 상승 효과를 냅니다. 뭐가 더 강한 효과를 낼지는 시장이 정해주는 길을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QT가 계속 이어지는 한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에 계속 긴축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수단 하나는 가지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하겠지만 연준의 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긴축의 수단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시장 금리 레벨은 그때 시장이 평가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월걸브 사랑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